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대형마트 쇼핑용 카트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대형마트가 처음 등장한 1990년대 초, 지금처럼 큰 쇼핑용 카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용량이 200리터에 가까운 쇼핑용 카트를 앞다퉈 제공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쇼핑용 카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큰 쇼핑용 카트를 제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물건 판매량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카트를 작게 만들면 사람들이 물건을 적게 사고도 많이 산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트를 크게 만들어 제공하면 물건을 많이 사도 빈 공간이 생기게 되어 결국 카트가 가득 찰 때까지 쇼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형마트의 쇼핑카트는 단순한 물건 보관용 손수레가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숨어있는 비밀장치인 셈입니다. 쇼핑카트에는 또 다른 비밀도 숨어 있습니다. 카트 윗부분은 물품을 보관하게 하고 아래쪽은 2세부터 5세쯤 되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 자동차 모양으로 만든 카트 등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카트도 대형마트의 제품 판매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것은 고객이 쇼핑할 때 어린 자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숨은 장치입니다. 느긋하고 여유롭게 쇼핑을 한다면 평소 생각하지도 않은 상품을 고르게 되는 일이 많겠지만 아이 때문에 쇼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물건을 빨리 꼭 필요한 것만 고르게 되는 점을 겨냥한 거죠. 결국 대형마트 카트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소비,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입니다. 네, 대형마트에서 볼 수 있는 이 카트가 담고 있는 이 충동 구매의 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나 충동 구매를 조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유발하기 위한 그런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뼘경제에서 드렸습니다. 이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즉 카트를 가득 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자기 만족이 아니다,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려면 필요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시장 가시기 전에 반드시 장 봐야 될 품목을 미리 정리해서 기록으로 수첩이든지 아니면은 이 포스트잇 같은 작은 종이에 적어 가십시오. 그래서 그 필요한 항목만 구매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애기들하고 같이 가시면 반드시 애기들은 뭘 더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을 장난감 카트처럼 챙긴 곳에 태워서 다니는 것도 물론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놀이문화도 되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은 이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서 같이 가시거나 꼭 할 수 없이 가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시식 코너 있지 않습니까? 음식 시식 코너를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시식만 하고 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0분 중에서 3분 정도는 시식을 하시면 꼭 그 물품을 구입하신다고들 합니다. 미안해서 구입하고 또 먹어보니 맛있어서 구입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카트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가계부와 살림살이는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충동 구매, 유발하는 또 유혹하는 이런 카트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 쇼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들 위험하니까 아이들 관수 잘 하시고요. 의견이나 상담 내용 있으신 분들은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 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 또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로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10월 2일 오늘이 바로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러죠. 노인 문제와 복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의 홍미령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미령입니다. 네, 회장님. 오늘 노인의 날인데 노인의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죠?
옛날에 그 경멸진 사상을 양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네. 새로운 우리 노인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1997년에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99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추진을 하고 있다가 노인단체 관련 단체가 2000년부터는 저희가 주최해서 자율 행사로 현재 주최하고 있고요. 네. 노인복지를 위해 힘써 노인단체의 포상이라든가 또 100세가 되신 어르신들에게 명화주, 전통 지팡이를 청려장을 증정하고 있고요. 네. 노인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뭐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유엔에서 정한 노인의 날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이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느껴지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 노인 문제에 대한 그 세계적으로 누구나 어떤 나라든지 간에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또 노인에 대한 공경 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제정한 1992년에 유엔에서 세계 노인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92년에 세계 노인의 날은 지정됐지만 네. 97년부터 저희는 노인의 날이 제정된 겁니다. 예. 97년부터 제정이 됐으니까 한 15년 넘어가네요, 이제. 그죠? 네. 아마 올해가 6회째인가 그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홍미령 회장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노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노인 문제가 뭐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네. 우리나라 그 노인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뭐 고독하든가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은퇴하고 나면 뭐 경제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인 자살률이라고 하는 거는 고독 아닙니까? 그래서 고독사로 이어지는 것이 뭐 5년 만에 발견 그 전에 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네. 지금 현재 그 노인들이 그냥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게 옛날에 뭐 평균 수명이 50세, 60세 됐던 것이 지금 거의 80세가 넘었고요. 네. 여자 어르신은 80세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압축적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보건의료의 발달이라든가 또 수명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가장 그 지금 노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또 세대 간에 이렇게 이제 인구가 이렇게 저출산 고령 사회로 이어지다 보니까 생산 인구가 계속 감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에 대한 자기의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노인들이 이런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또 자살률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제로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에 의한 어떤 부작용 가치도 느껴지는데 또 이 세계적인 추세, 흐름이라 그럴까요?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도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현재 한국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아니면 4년 뒤면 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고령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을 저희가 고령화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저희는 2000년에 7.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예. 2017년에는 14%이라고 하는 14%에 진입을 해서 고령 사회로 이어지고요. 예. 2026년이 되면 20.8%로 초고령 사회라고 저희가 일컬을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더 걱정스러운 거는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37.4%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러운 3명 중에 한 분이 지금 노인이 아니십니까? 예. 그렇다면 부양과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생산 인구가 계속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증폭될 것이라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고령화 사회 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당면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생산 인구의 감소 그리고 이 젊은이들과 이 노령 인구 간의 어떤 갭이 발생해지면서 이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최악의 노인 빈곤율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노후 준비를 하신 분이 거의 10% 미만입니다. 지금 연금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을 하위 소득 계층 대비 70%에 대해서만 저희가 20만 원을 가지고 20만 원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안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퍼센트 뭐 만 원씩 이렇게 깎아서 저희가 돈을 드린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기초노령연금만 가지고 가능하진 않지만, 예.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전기 고령노인, 후기 고령노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네. 65세부터 74세까지를 저는 전기 고령자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본다면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4세까지 전기 고령노인까지는 어르신 일자리를 건강만 허락된다면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능한 그렇죠 단순 노동이 됐든 네. 뭐 어떤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일이 됐든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 간의 어떤 부담, 네. 그렇죠 부담 책임 이런 예. 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이 숙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듣고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노후의 빈곤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GDP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렇죠? 경제성장이 되기 전에 탄생돼서 그때는 자식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나라만은 뭐 교육비라든가 또 결혼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저축이 되어 있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 발달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전혀 준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5, 60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나을 거는 제가 보기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환위기 10년 동안에 그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기 시작한 게 그 외환위기하고 맞물려 있고요. 네. 그때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고용불안이라든가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게 베이비 부모 은퇴로 인해서 가뜩이나 악화되어 있던 고용구조가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악화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은퇴한 후에는 정규적 일자리를 얻기보다는 불안정한 저소득 서비스업이나 영세 자영업 이런 산업구조에 이렇게 다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20, 30년 동안 계속 이것이 지속되지 않나. 이런 가능성이 높게 보여집니다. 네. 그 노인들의 이런 빈곤 문제가 계속되고 또 노령화가 지속되고 2026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차원으로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한 거라면은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을 다 의무 가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고용을 창출하는 분은 누구나 네.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네. 사주가 50%를 내주고 본인이 50%를 내고 해서 국민연금에 들어있다는 게 이제 국가 차원의 준비고요. 그렇지만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저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을 보완한 상품, 시중에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뭐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이라든가 월주급식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국가 차원의 준비를 해주는 국민연금 외에 자기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져가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생을 보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미령 회장께서는 젊으신 시기에 이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까 혹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국가에 의한 어떤 국민연금 혜택도 받으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대표적으로 맡고 있는 게 4.5정 아닙니까? 45세에 정년퇴직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연금을 들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하고요.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우리가 20대만 지나면 네. 그 연금을 개인연금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금융상품이 나와 있고요. 저도 이미 제가 65세에 돼서 받는 개인연금 60세부터 받는 연금을 제가 직장연금이 저는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지 않나요? 연금이죠. 네. 연금을 저희가 하지만 마지막 급여액에 우리가 몇 퍼센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노후 은퇴, 자기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얼마가 필요하냐라는 이런 플랜을 내주는 그런 금융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조건을 거기다 가입을 시키면.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으로는 지금 점점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직장 구하기가 힘든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특히 네. 중장년층의 일자리 찾기가 힘든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납부할 만한 소득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퇴직한 후의 얘기가 아니고 사후정의 얘기가 아니고 20대, 30대 자기가 한참 일할 때에 네.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보다 먼저 노인 문제를 겪은 선진국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라기보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정년 연장을 대다수의 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네. 또 임금 피크제라고 그래서 마지막 피크를 해서 우리가 돈이 조금 연령이 올라간 피크에서부터는 좀 떨어지는 이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다든가.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통합적으로 이분들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굉장히 부처 간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오버래핑 돼서 이루어지는 게 있다든가 이런 것을 중복되어서 해결하다 그죠? 보니까 예. 굉장히 중복 예. 허용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 기술도 상당히 선진화돼 버리고 그래서 100세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고령사회 대책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핵심은 일자리다. 어떻게 취업 분야를 좀 확장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벌써 10년 전서부터 이 고령자 취업 방안에 대해서 저도 연구도 몇 번 영역을 했었고 네. 했는데 그 나오는 것들이 사실 다 단순 노동직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냥 연륜을 가지고 있거나 그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다 이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부 좀 나오긴 했지만 한 500개 이상의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직종이 네. 그 취업 고령자 취업 그 직종이 나와 있는데 네. 굉장히 저희는 그동안에 우리의 그런 상황이 옛날에 뭐 내가 총장을 지냈던 분이 그렇죠. 네. 뭐 외국은 수의를 합니다. 그 대학에 그렇죠. 자기가 네. 가장 잘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단순 노동직에 또 할 수도 없고 네. 단순 노무직이나 이런데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고령사회 대책 그 취업 대책이라고 하면은 네. 마인드가 이미 바뀌어서 네. 이제 내가 이 사회에 이 고령사회에 적응을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 고령 인구가 노인 인구가 2017년 되면은 전체 인구의 14%가 된다고 했는데 500개 직종이면 우리가 지금 10,000개 직종을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전 직업 시장이. 예. 5%밖에 안 되니까 14%의 노인분들을 부양하려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군요. 그렇죠.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한국보인복지진흥재단의 홍미령 회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 4부에는 세무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울전화 02-771-0945번 또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 또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스에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저하고 통화하시고 통화가 아니죠. 대화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옵션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금융상품 백서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서울전화 02-771-0945번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 또 YTN 라디오의 예스를 통해서 또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 사연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보내주십시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오늘도 역시 이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조금 전에 홍미령 회장과 함께 이 연금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요즘 국회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있지만 기초노연금 관련한 논란이 많죠. 어떤 내용이 돼야 될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2013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이 또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금융상품 백서 시간에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하이페이론 지점장과 함께 그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2013년 세법 개정안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예, 지난주 목요일에 정부 최종안이 확정됐고요. 네. 오늘 정기국회에 제출이 되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네. 바뀌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예, 특별 공제 항목 중에서 소득 공제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소득 공제가 아니고 세액 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1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총 급여의 3%를 넘으면 이제 그 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았었는데요. 네. 내년부터 세액 공제로 바뀝니다. 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대학생 자녀는 1인당 900만 원까지, 또 고등학생 자녀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네. 역시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고요. 예. 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이 기본적인 프레임이 바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 세 가지 항목이 올해까지는 소득공제 항목이었지만 네.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공제율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공제율이 16.5%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 자녀 1인당 교육비가 9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해서 1,00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예. 과세 표준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에 소득이 적은 직장인은 66만 원부터 네. 시작해서 예. 고소득 직장인은 418만 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부터 16.5% 세액공제로 바뀌면 네. 일률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165만 원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적은 직장인이 유리하겠네요? 대학생 자녀를 뒀다면 1년 학자금만 보통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예. 과세 표준이 높은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환급액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200여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예.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제 불리하게 바뀌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반대로 소득이 낮은 분들은 그럼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직장인 중에 상당수는 과세 표준 미달로 세금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또 과세 대상자라 해도 실제 세금 부담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액공제로 바뀌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 미달로 인해서 아예 환급받는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만 한 네. 253만 원 정도 불리하게 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1,00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내용 바뀌는 게 있습니까? 예,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노후준비도 하고 매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또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네. 매년 100만 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고요. 네. 공제율은 13.2%입니다. 예. 공제율이 13.2% 네. 받는다. 네. 그러면 연금저축하고 보장성 보험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또 바뀌는 내용들이 있겠네요. 예, 연금저축보험 400만 원, 보장성 보험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네. 연간 급여가 5천만 원 전후인 분들은 세율이 16.5%니까 네. 올해까지는 82만 5천 원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내년에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율이 13.2%가 된다면 네. 66만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니까 12만 5천 원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요. 연간 급여가 7, 8천만 원 초과되는 분들은 한계 세율이 26.4%니까 지금보다 66만 원 세금 부담이 매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연간 급여가 1억 수천만 원대인 분들, 이런 분들은 130만 원 정도 세금이 매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득대가 7천만 원 이하일 때 하고 7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일 때 하고 1억 원 이상일 때 나누어서 세율이 바뀌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달라지네요. 과세 표준이 달라집니다. 이 과세 표준이 바뀌어지면서 세액 공제 받는 전체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마찬가지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뭐 환급받는 돈이 아예 없는 거고요. 예, 예. 그 밖에 또 바뀌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많이 이제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올해 15%인데 내년부터 10%로 바뀌고요. 네. 그렇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니까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좋은 거 또 필요한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현금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말은 현금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 그렇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지가 않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연간 급여가 많은 직장인들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절세 상품이나 절세 재테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궁금하겠습니다. 요새. 예, 연간 6, 7천만 원 넘는 분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년부터 확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주택 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요. 네.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가 됩니다. 예. 장기주택 모기지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대출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는 분들이 1년 동안 은행에 낸 대출 이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는 제도인데요. 네. 올해까지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2평형, 33평형 이 정도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평형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큰 평형이라 하더라도 예. 수도권의 작은 평형보다 가격이 더 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주택 가격도 기준 시가 3억 원이었는데 이제 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본다면 5억, 6억에 산 주택도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월세 내시는 분들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까지는 3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 500만 원으로 확대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미리미리 챙겨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집을 살 수 있을 때 주택 대출된 부분에 소득공제가 이루어진 이것도 역시 세액공제로 되는 겁니까? 소득공제가 아니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제 세액공제로 갈 것 같고요. 예. 소득공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자영업자에도 해당이 됩니까? 예, 연금저축 소득공제 항목은 자영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네. 또 내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네.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예.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다자녀를 두신 분들은 세금 부담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는 유아비 지원도 있고 한다지만 결국은 이게 세금으로 다 다시 들어가게 되는군요. 예, 소득공제보단 세액공제가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야, 이 참 서민들 경제가 더 팍팍해지겠는데 자영업자분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노란우산 공제라고 있습니다. 네. 잘 알려지지 않는 소득공제 상품인데요. 네.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인 분들이 가입하면 연금저축이나 보험료와 별도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소득공제를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압류가 가능한데요. 네. 이 노란우산 공제는 압류가 금지되고요. 또 이자 계산할 때 연복리로 적용이 됩니다. 네. 따라서 수익률도 짭짤하고요. 예. 그래서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 예. 이 부분도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소득공제인데요. 예.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뀔 예정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보면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연간 300만 원 정도고 이게 그러면 뭐 연수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몇 년을 예. 하셔도? 그렇습니다. 매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게 결국 또 세액공제로 간다 그랬었으니까 언젠가는 거죠? 정부가 입법 예고한 보면 내년부터 13.2% 세액공제로 바뀔 예정이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의 뭐 적금보다도 일단 이율이 금리가 높고요. 높으니까요. 또 매년 복리로 계산이 되고요. 네. 혹시 채무 문제가 잘못 풀렸을 경우에 은행 예금은 압류가 가능하지만 네. 이 노란우산 공제는 압류가 금지되고요. 네. 여기에 300만 원까지 매년 소득공제가 되니까 네.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 공제에 꼭 가입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춘수 지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더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틀리지는 않은 걸로 보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네. 정부가 예. 지난 8월에 2013년 세법 개정안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여론에서 여러 가지 반발 여론이 있다 보니까요. 네. 이틀 뒤에 근로세액 공제를 늘려주면 7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상당하고요. 네. 30% 이상이 그럴 겁니다. 아. 낸다 하더라도 내는 세금이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는 세금이 별로 없고요. 없고요. 그래서 연봉이 5, 6천 이상 네. 되는 분들은 내년부터 이제 바뀐 세법이 적용되면 네. 세금이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520만 원 받았던 분들도 160만 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로 되게 되면 이 저소득층 계시는 분들도 환급받는 돈이 없게 될 거고 네. 이래저래 이 3,450만 원이었나요? 당초에. 네, 당초에 3,450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느는 걸로 됐었죠. 예, 그게 이제 반발이 있다 보니까 5천만 원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수요일은 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세금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 모두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서춘수 지점장과도 이 세액공제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절세 상품이나 절세할 수 있는 재테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문의하시면 되고요. 문의하시는 방법은 서울전화 02-771-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YTN 라디오에 예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서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긴 글 남기셔도 됩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여쭙겠습니다. 2145번님. 이번에 생애 최초 특별 분양으로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벌써 이게 당첨됐나요? 아니, 저는 신청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됐죠. 됐습니까? 예. 계약금과 중도금은 12월 전에 내고 입주는 내년 3월부터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올해 취등록세 및 후에 양도세 등을 내지 않는다 하는데 저의 경우도 가능한지요? 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분양 당첨되셨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아주 감면 혜택이 큰데요. 기본적으로 그 세대원 전원이
현재까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처음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세대주나 세대제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하셔야 되고 네. 부부 합산해서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6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평방미터 이하 네.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 전액 면제, 예. 향후 양도소득세 5년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면제를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취득세 감면 기준이라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준이 달라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 입주가 내년 3월이에요. 올해 예. 계약금 중도금을 내고. 예. 그럼 취득이란 얘기는 올해 연말까지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렇죠. 그러려면 올해 안에 잔금을 주거나 네. 취득 등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년 3월에 입주시면 올해 안에 잔금 안 주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취득세 감면이 어려워집니다. 네. 일전에 이 취득하고 양도 감면의 그 기준을 맞추자라는 청구도 있었는데 청원도 네. 있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어쨌든 이분의 경우 올해 안에 등기를 하지 않거나 네. 잔금을 내지 않으시면 이 법이 만약에 또 연장될 수는 있지만은 현행법에 의해서는 취득세 감면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계약만 하시면 돼요. 계약하시고 계약금만 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올해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혹은 그 1세대 1주택자하고 직접 계약을 하시고요. 그 대상이 6억 원 이하이거나 마찬가지로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일 경우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이 되면 올해 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봐서요. 네. 취득하고 난 이후에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으로서 취득세 감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양도소득세는 향후에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애매모호하네요. 양도세가 취득한 걸로 가정해서 지금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법의 시행 부칙이나 이런 단서를 두면서 취득세는 일단 취득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잔금 지급일, 잔금청산이 그다음에 등기 이전 접수일 중에 빠른 날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행위가 완성돼야 취득세 감면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지금 그 공급 촉진을 위해서 계약만 해도 양도소득세 감면해주겠다 이런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선을 빚기가 쉽죠.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지방세법과 이 국세와의 차이. 취득세가 지방세고 양도세가 국세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것 좀 조정해 줘야지 국회의원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거 내년에도 지금 취득세 감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연장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8745번님. 수원 영통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3년간 거주하다가 중국지사 발령이 나서 임대를 주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상하이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국내 본사로 복귀할 것 같아 지난 봄에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지 3년 내에 수원 집을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하셨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건 국내 거주자가 국내의 주택 하나를 가지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 지금 2010년부터 외국에 나가 계세요. 그렇죠. 그럼 비거주자가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세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국외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외국 사업장에 현지 근무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그래서 국내 거주한 사람하고 똑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법에 일시적 이주택 특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을 샀는데 옛날 집이 안 팔리면 그 파는 기간에 3년의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옛날 집을 팔려고 하는데 그 파는 기간이 3년 이내에만
수원에 집을 파시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법이 공평한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왔다 갔다 합니다. 세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예,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예.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이 어려운 세법을 가지고 쉽게 풀어드리는 세무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부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궁금하신 점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245번님, 시흥시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로 수용으로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보상비로 4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셨습니다. 예. 이거 세금 안 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세금 냅니다. 이전 보상비, 영업 보상금 이렇게 그런 명의로 그 보상금을 받게 되시면은요. 네. 이분은 지금 음식점을 하는데 네. 음식점의 수익 금액은 음식을 매출해서 발생하는 수입도 있고요. 네. 이렇게 영업 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발생하는 경우도 영업 수익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매출과 동일하게 수익 금액을 잡는데 네. 이분이 이 이전 보상비를 받아서 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겠죠. 예. 그 비용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4천만 원을 받아서 이전하는데 3천만 원이 남았다면 예. 이전을 통해서 1천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거죠. 예. 이거는 음식점 그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 소득이 되고 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해가지고 4천만 원 받았는 거 4천만 원 다 썼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과세 대상이 없죠. 없죠. 예, 잘 좋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리노베이션도 잘 하시고 하시면 네. 네. 자 2563번님입니다. 20년 이상 된 부모님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다가구 주택 거래가가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를 증여받을까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하시네요. 아직 증여를 받으신 게 아니고 네. 지금 받으실지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을지 고민 중이신데 예.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셨습니다. 일단은 상속을 받으시게 되면은요, 이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시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재산가액이 5억 원까지는 네. 기본 공제가 5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신다면 최소한 10억까지 공제가 돼요. 네. 따라서 1억 5천만 원짜리 다가구 주택이 다른 재산이 없다면 네. 상속세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증여를 받게 된다 그러면 네. 살아계신 동안의 증여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부모 자식 간의 증여를 받게 되면 3천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네. 그럼 1억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공제를 받게 되면 나머지 1억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요. 네. 1억까지는 10%. 예. 1억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20% 세율입니다. 20%요? 네. 오.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1천만 원에다가 예. 아까 3천만 원 공제받았으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 20% 하면 400만 원이죠. 예. 지금 증여를 받으시게 된다면 예. 약 1,400만 원에 10% 공제를 해주니까 1,2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시게 돼요. 증여세로. 증여세로. 네. 따라서 지금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할지 세부담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예. 상속을 하시기 유리하죠. 상속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내게 됩니까? 세금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 하나도 없다는 예. 말씀이죠. 아까 예. 5억 이하는 그죠? 네네. 세금이 하나도 없는데 단지 이제 그때까지 명의를 부모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든지 본인이 얼른 받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부모님이 또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간혹. 그래요? 네. 저는 반대입니다만은. 예, 글쎄요. 저도 반대입니다. 예.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계셔야 그렇죠.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려고 그러지 요새 세상에. 네. 글쎄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요새 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이제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시던 여러 가지 살림살이의 계획들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저축연금, 퇴직연금, 기타 등등 같은 세액공제도 다 바뀌고 하니까 궁금하신 점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저희들에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잘 모르겠죠. 과학에게 물어봐. 붙자면 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건 간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만큼 세금을 내고요. 세금 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만큼 세금을 냈는데 낸 세금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서 누가 그 돈을 착복하고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법만큼 내기 싫겠죠. 그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 행복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